간병인으로 들어온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처음 알게 됐죠. 재산은 이미 다 그 여자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자식들은 분노했고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숨겨진 딸, 치매인 줄 알았던 아버지의 연기, 그리고 마지막 유언에 담긴 진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 강북구의 한 장례식장. 국화향이 코를 찌르는 빈소 옆 상주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그 중심에 놓인 것은 얇은 서류 봉투 하나. 변호사 김진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봉투를 열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20년 경력의 변호사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유언 집행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장남 태수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몸을 기댔다. 52세, 한때는 건설업으로 잘 나가다 IMF 이후 2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다. 그의 옆에 앉은 장녀 미라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48세, 캐나다에 사는 딸 때문에 3년에 한 번 겨우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다. 막내 준호만이 유독 창백한 얼굴로 변호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45세, 지난 2년간 아버지와 함께 살며 간병을 도맡았던 사람. 고인께서는 6개월 전 박미정 씨와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수가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요? 혼인신고일은 올해 5월 17일입니다. 법적으로 박미정 씨는 고인의 배우자이며 따라서 간병인이요? 그 여자가? 미라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다.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는 배우자인 박미정 씨 명의로 이미 이전 완료되었고 고인 명의 계좌에 현금 3억 2천만 원 중 2억 8천만 원 역시 생전증여 형태로 박미정 씨 계좌로 이체된 상태입니다. 준호는 그 순간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쿵, 쿵, 쿵. 귀가 먹먹했다. 아버지는 뇌졸중 이후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던 사람이 혼인신고를, 증여를, 치매 환자가 무슨 혼인신고를 해요. 태수가 책상을 쳤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에 대비하여 고인께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사능력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셨습니다. 5월 당시 고인은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온전한 정신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미라가 비웃음을 흘렸다. 얼마 주고받은 거예요? 그 확인서? 준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주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 김만수가 미소 짓고 있었다. 78년을 살았다. 40년을 공장에서 일했다. 자식 셋 대학 보냈다. 그리고 죽어서 가족을 폭탄 위에 올려놓았다. 준호는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우리 가족은 그날부터 서로를 죽기 살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박미정, 56세, 간병인. 아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내. 그녀는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고개만 숙였다. 2년 전 2023년 겨울이었다.
아버지 김만수는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뇌졸중. 응급실로 실려갔고 한쪽 몸이 마비됐다. 왼쪽 팔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걸음도 불편했다. 퇴원 후 가족회의가 열렸다. 장남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양원 알아봐야죠. 집에서 모시는 건 무리예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아버지한테도 나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24시간 케어해 주잖아요. 준호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태수가 그를 쳐다봤다. 준호야, 너도 장가 가야지. 아버지 때문에 결혼도 못하면 어떻게 해? 형은 사업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나도 형편이 어려워. 너도 알잖아. 지난번 부도건 아직 정리도 안 됐어. 미라가 한숨을 쉬었다. 각자 살기도 바빠. 우리 딸도 대학 등록금 때문에 난리인데 요양원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등이 많이 굽었다. 언제 저렇게 작아졌을까? 저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태수와 미라가 동시에 준호를 봤다. 너 미쳤어? 아버지 집이 노원구에 있잖아요. 우리 신혼집이랑 가까워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미라가 눈살을 찌푸렸다. 내 와이프는? 동의했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아내 수진과는 아직 상의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형과 누나는 절대 아버지를 모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결국 아버지는 준호의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 며칠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참았다. 하지만 밤마다 화장실 가시는 아버지 발소리, 식사 따로 차려야 하는 번거로움, 냄새, 소음.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다. 그때 준호가 간병인 공고를 냈다.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식사 준비와 위생관리 담당 면접에 온 사람은 3명이었는데 그중 박미정이 가장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다. 혹시 치매 환자 간병 경험 있으세요? 네. 5년 정도 했습니다. 미정은 말수가 적었다. 질문에만 짧게 답했다. 56세 치고는 젊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한 옷차림. 준호는 그녀를 고용했다. 박미정은 첫 출근 날부터 완벽했다. 아버지 아침 식사를 챙기고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겼다. 말이 없었지만 손이 빨랐다. 아버지도 처음엔 경계했으나 점차 편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느 날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거실에서 아버지와 미정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언제 저렇게 웃는 모습을 봤더라. 수진이 부엌에서 속삭였다. 저 아줌마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너무 잘해줘. 아버님한테. 그게 일인걸요. 일치고는 너무 친절해.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날 밤 아버지 방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 목소리였다. 그리고 미정의 목소리. 이제 많이 편하시죠? 고맙네. 자네가 없었으면 제가 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친절한 사람이겠지. 그렇게 6개월이 지났다. 24년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밤이었다. 준호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다. 그때 아버지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이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박미정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숨을 죽였다. 이게 뭔가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나중에 복잡해지지 않게요. 그래. 도장 찍는 소리. 뚝. 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한밤중에 도장을? 그는 문을 열까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화장실로 향했다. 나중에 물어보자.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다. 박미정이 출근하기 전 아버지 방을 살짝 들여다봤다. 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책상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보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겉면에 적힌 글씨. 공증 서류 김만수. 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봉투를 열려다가 멈췄다. 이건 아버지 사생활 아닌가. 그러나 머릿속엔 어젯밤 장면이 계속 재생됐다. 도장. 한밤중. 박미정. 그때 아버지가 눈을 떴다. 준호야? 준호는 화들짝 놀라 봉투를 도로 서랍에 넣었다. 아, 내 아버지 약 드리려고요. 뭐 보고 있었냐? 아니요. 아무것도요. 아버지는 준호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경계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 서랍은 함부로 열지 마라. 네. 그냥 노인정 서류다. 별거 아니야. 노인정 서류? 공증이 필요한 노인정 서류? 준호는 더 묻지 못했다. 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그 후로 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다. 준호가 재산 이야기만 꺼내면 말을 돌렸다. 나중에 얘기하자. 아직 멀었어. 그리고 준호 부부 앞에서 유독 냉담해졌다. 수진이 반찬을 해드려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폭발했다. 아버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없어. 그럼 왜 저한테만 저러세요? 박미정 씨가 해드린 건 맛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준호는 아내를 달랬지만 그 역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박미정, 그녀는 대체 뭐지? 그날 밤 준호는 아내에게 말했다. 미정 씨, 그만 오시라고 할까?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사람은 일 잘해. 문제는 아버님이야. 준호는 천장을 바라봤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장남 태수의 아내 은희가 빈소 앞에서 낡은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다. 조문객들이 가져다 준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어머, 이게 뭐야? 은희가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렸다. 1990년대로 보이는 흑백 사진. 젊은 김만수가 어느 식당 앞에서 여자와 나란히 서 있었다.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단발머리, 수수한 원피스. 은희는 그 얼굴을 유심히 봤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복도 끝에 서 있는 박미정을 봤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거. 은희는 사진을 들고 태수에게 달려갔다. 오빠, 이거 봐봐. 태수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박미정 아냐? 그치? 나도 그렇게 봤어. 미라가 다가왔다. 뭔데? 태수가 사진을 내밀었다. 미라는 사진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다. 30년 전 사진이잖아. 그럼 세 사람은 동시에 박미정을 향해 걸어갔다. 미정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태수가 사진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게 당신이죠? 박미정은 천천히 눈을 떴다. 사진을 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대답해요. 미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공기가 멎었다. 뭐라고요? 30년 전, 2년 정도요.
미라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우리 엄마는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박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럼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애인이었다는 거예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수가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간병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복수하려고? 돈 뜯으려고?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박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이가 있었어요. 세 사람이 얼어붙었다. 뭐? 그분의 아이. 제 딸이요. 미라가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 임신 5개월 때 알았어요. 그분께 말씀드렸죠. 그런데 박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돈만 주셨어요. 매달. 준호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다. 태수가 소리쳤다. 그래서 복수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는 걸로. 박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복수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저를 찾았어요. 거짓말. 2년 전 쓰러지시고 나서요.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혼자 계시기 싫다고, 무섭다고. 미라가 울먹였다. 왜 우리한텐 연락 안 하고 당신한테. 당신들은. 미정이 처음으로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한 번도 전화 안 했잖아요. 이번 기간 내내. 침묵이 흘렀다. 사실이었다. 준호만 매일 병원에 갔다. 태수와 미라는 퇴원할 때 딱 한 번 얼굴을 비췄다.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다. 빈소문이 열리며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다. 검은 원피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손에 국화 한 송이. 그녀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일어서서 박미정을 봤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박미정이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태수가 다가갔다. 당신이 그 애예요?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네.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녀는 영정 사진을 봤다. 딸입니다. 미라가 헛웃음을 쳤다. 출생신고도 안 된 주제에 무슨 딸. 서연은 그 말에 움찔했다. 그러나 이내 침착하게 말했다. 맞습니다. 법적으론 딸이 아니죠. 호적에도 없어요. 그래서 평생 숨어 살았습니다. 그럼 뭐하러 왔어요? 한 번만 아버지 딸로 불리고 싶었어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를 만난 적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지난 2년 동안 가족들이 술렁였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처음엔 저도 미워했어요. 절 버린 사람이니까. 그런데 엄마가 간병하러 가신다고 하셨을 때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라가 코웃음 쳤다. 좋은 사람? 외도하고 애버린 사람이. 서연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핸드백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이거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노트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겁쟁이였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이제라도 내 손 잡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구나. 준호는 그 글을 읽으며 목이 메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한 글씨. 서연이 말했다. 전 상속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녀는 영정 사진을 봤다. 한 번만 딸이라고 불리고 싶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복도에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다. 태수는 주먹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라는 고개를 돌렸다. 준호만이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같이 절 올려요. 서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장례 후 일주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2차 유언 집행 미팅이 열렸다. 태수, 미라, 준호, 그리고 박미정과 서연이 참석했다. 김진우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다. 추가로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음성 파일 아이콘이 떴다. 녹음 날짜 2024년 10월 3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다. 이건 고인께서 직접 녹음하신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또렷했다. 떨림없이 분명한 목소리. 김만수입니다. 2024년 10월 3일 정신 온전한 상태에서 이 말을 남깁니다. 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얘들 다 돈 얘기뿐이더라. 요양원 보내자, 재산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만. 미라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래서 모르는 척했다. 치매 흉내냈다.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준호는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태수는 사업 망했다고 돈 달라고 했고 미라는 캐나다 간다고 집 팔자고 했지. 준호만 묵묵히 곁에 있었어. 녹음이 잠시 멈췄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말이야. 그 준호도 결국 마누라 눈치 보더라. 아버지, 요양원은 어때요? 그 말 들었을 때 참 허무했어.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때의 대화가 떠올랐다. 수진이 매일 불평하던 시절. 그가 조심스럽게 꺼냈던 말. 아버지는 다 들었구나. 미정이만. 날 사람으로 봐줬어. 김만수라는 사람으로. 돈 있는 늙은이가 아니라. 박미정이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결혼했다. 법적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니까. 녹음이 끝났다.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치매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초기 진단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는 의도적으로 증세를 과장하셨어요. 자녀분들 반응을 보기 위해서. 미라가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렇게까지?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자필 유언장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A사 용지 3장이었다. 김만수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다. 1.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는 배우자 박미정에게 상속한다. 2. 예금 3억 2천만 원 중 2억 8천만 원은 생전 증여 완료. 나머지 4천만 원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태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박서연 혼외자에게 2천만 원. 사회복지법인 은빛 나눔에 1,500만 원 기부. 준호에게 500만 원. 뭐? 태수가 책상을 쳤다. 500만 원? 고작 500? 3. 장남 태수, 장녀 미라에게는 법정 상속분 없음. 이는 생전 충분한 지원을 했기에 더 이상의 재산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함. 미라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요?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태수는 사업 자금으로 총 8천만 원을 받았다. 미라는 캐나다 이민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
준호는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하나 더 밝힌다. 준호가 나를 모신 2년 그 간병비로 매달 200만 원씩 총 4,800만 원을 따로 적립해 두었다. 이는 준호 명의 통장으로 별도 전달한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뭐? 이 돈은 준호 개인 몫이다. 형제와 나눌 필요 없다. 그러나 만약 이 돈 때문에 형제가 갈라진다면 차라리 불태워라. 나는 죽어서도 너희가 서로 미워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유언장이 끝났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건데? 박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당신들한테 상처받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 미라가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안다고. 2년 동안 곁에서 봤어요. 전화 기다리시는 거. 명절 때 오겠다더니 안 오는 거. 다 봤어요. 태수가 주먹을 쥐었다. 법적으로 따질 거예요. 치매 환자가 멋대로 한 증여니까. 의사소견서 있습니다. 정신 온전했다고요. 그딴 거 조작이잖아.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소송하시려면 하십시오. 다만 승소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나가버렸다. 미라도 눈물을 흘리며 뒤따라 나갔다. 준호만이 자리에 남았다. 그는 박미정을 봤다. 아버지는 행복하셨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6개월은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장례 후 한 달. 준호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회사, 집, 회사, 집. 아버지가 계시던 방은 비어 있었다. 수지는 그 방을 창고로 쓰자고 했지만 준호는 아직 문을 열지 못했다. 어느 날 우편물이 도착했다. 은행 봉투. 보내는 이 김만수. 준호는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었다. 통장 한 권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부터 펼쳤다. 준호에게. 끝까지 곁에 있던 건 너였다. 고맙다. 이 돈은 내 몫이다. 2년 동안 내가 희생한 시간의 대가다. 하지만 아빠는 안다. 이 돈 때문에 형, 누나랑 또 싸울 거라는 거. 그럴 바엔 차라리 불태워라. 아빠는 죽어서도 너희가 서로 미워하는 꼴 보기 싫다. 마이너스 아빠가. 준호는 통장을 펼쳤다. 잔액란을 봤다. 4,800만 원. 그는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카톡 메시지가 와 있었다. 형 태수 아버지 유언 무효 소송 준비 중. 너도 같이 해. 누나 미라 준호야. 그 통장 얘기 들었어. 우리랑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우리 가족은 이제 시작이구나.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준호 씨죠? 저 박서연이에요. 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인데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버지한테 또 다른 통장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얼마요? 그건 만나서 얘기해요.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오빠 언니는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 빗소리만 가득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간병인으로 들어온 여자가 아버지의 아내가 되고
숨겨진 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인 줄 알았던 아버지는 사실 모든 걸 보고 있었죠.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아버지는 정말 자식들을 시험한 걸까요? 아니면 박미정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걸까요? 그리고 준호에게 남겨진 4,800만 원, 박서연이 말한 또 다른 통장. 이 가족에게는 아직도 숨겨진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복 동생 박서연의 진짜 목적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정말 돈이 필요 없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화 예고. 이복 동생이 나타나자 가족은 적이 되었다. 또 다른 통장, 또 다른 비밀. 그리고 박서연이 숨기고 있던 진짜 이유. 저도 아버지 재산 받을 권리 있어요. 가족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